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대금과 가야금의 현대국악 연주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리는 다담지기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저도 오늘은 겨울 외투를 꺼내 입고 나왔는데요. 이런 날은 바깥 활동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침대 위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책 보고 귤 까먹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우연히 잡은 책 속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훌쩍이기도 하고요. 또 책 속 어떤 구절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책은요, 저희에게 마음의 양식이자 마음의 위로를 주는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저희가 모실 이야기 손님 역시 공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줄 분입니다. 바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이자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저자인 신정근 교수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깊어가는 가을이니까 이 가을을 잘 보내신다면 겨울도 잘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소개를 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 그리고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저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냥 아이의 아빠이고 그냥 몇 아이 아빠세요? 저는 두 아이입니다. 그래서 딸이 있고 위에 아들이 있는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딸한테 혼나기 때문에 네. 자녀 연령대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랑 나이가 좀 비슷합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는 볼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가을 되면 어디 가고 싶고 그렇죠. 네. 또 날씨 추우면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그러다 조금 차이 있다면 책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 정도가 저에 대한 소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요새 또 인문학 열풍이 불었잖아요. 요새 방송계, 출판계 계속해서 인문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는 그런 분야에 또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예, 예술하고 인문학의 차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라든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앞에서 30분 떠들면 졸기 시작하거나 핸드폰 만지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붙들어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죠. 방금 우리 연주 보고 왔듯이 네. 또는 그림을 본다라든지 영화를 본다라든지 즉 우리가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매체에는 문자 말고 언어 말고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소리라든지 색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저 학교 다니실 때 만화 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네.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시죠, 그죠? 네. 또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침 드라마 못 봐가지고 걱정되는 분도 있을 텐데 본방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이 궁금해서 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말을 한마디를 가지고 결론을 나타낼 수도 없고 끝까지 또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끝까지 읽어보기 전까지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붙들어매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예술하고 결합을 한다면 네. 사람들의 관심도 붙들어맬 수도 있고 또 좀 끝까지도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언어로 안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분명하지가 않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좋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네.
안 좋았다고 네, 그래요. 해설이 좀 가끔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은 예술을 좀 담고 음. 예술은 좀 인문학을 담는다면 좀 더 우리가 인문과 예술이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신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예술도 즐길 수도 있고 인문학을 즐길 수도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다담이랑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네요, 교수님. 그래서 초청한 거 아닙니까? 가야 됩니까? 딱 다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안 치고. 네, 신인문학을 저희가 앞장서고 있는 다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담을 찾은 관객 여러분들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공자의 인생 강의라고 해서 그런데 공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후대의 평가에 의해서 공자를 하면 공자가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잖아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도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공자의 어떤 역사적 살아간 삶을 후대의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 아, 그러면 왜 실패를 했을까? 네. 그죠? 그럼 실패를 하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기 쉬운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논어라고 하는 책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어서고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논어가 그 어떤 인생의 여정처럼 남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자도 생활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아파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 그런 측면에서 공자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기보다도 공자가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공자의 인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은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에 저자시잖아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서부터 마흔이 기다려집니다. 네. 아직 마흔 안 마흔이 됐어요? 돼서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 된다면 지금과 느끼는 게 사뭇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교수님 어떻게 이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예. 듣고 싶어요. 네. 어떤 분야를 하다 보면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가기 전에 동네 앞산 정도 연습을 하고 체력을 길러서 큰 산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큰 산을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큰 산을 한번 넘어버리면 웬만한 산들은 뭐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양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공자라고 하는 게 산 중에서 높은 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한번 공자라고 하는 산은 또 논어는 공자와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논어를 통해서 공자를 만난다면 동양 철학의 이후에 만날 수많은 산들을 저기도 올라갈 수 있어,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한번 공자랑 논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유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뭐 여러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네. 뭐 처음부터 제가 가학에 의해서 뭐 한문을 하게 되고 논어를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네. 뭐 대학 다니다 보면 이 책 저 책 읽다가 또 이 수업 저 수업 듣다 보면 뭐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관심이 가기도 하고 뭐 순전히 우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학을 가면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왜 이걸 선택했는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다른 책을 썼을 텐데 네. 그때 동양 철학 전공을 이제 선택하는 바람에 네. 좀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마흔은 어땠나요? 제 마음이요. 네. 제가 이 책 썼을 때도 이제 마흔이었는데 그걸 꼭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마흔이라는 나이가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가 이제
뭐 10살 때까지는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는 이제 수학하는 시기,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는 이제 직장을 처음 잡은 시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달려온다기보다도 여기를 살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주워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면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 그래서는 이제 마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에 비유하면 사각형이면 한 10대마다 한 면씩 보았다고 치면 한 40대쯤 되면 이 한 건물을 한 바퀴 돈 네. 시절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정문이 어디 있고 네. 뭐 어디 가려면 10층에 뭐가 있고 대충 알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게 마흔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좀 돌아보야 될 때가 마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가 공자인데요. 사실 공자 이야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누구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마 모두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대체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이고 유학을 장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네. 재미가 없겠죠. 그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하면 네. 나오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공자도 여러 사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자라는 사람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잘하시네요. 네. 정답이죠. 정답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있어야 되죠, 그죠? 보다 보면 그 공자 아버지는 이제 3번 결혼을 했는데 이미 이제 첫 번째 부인 사이에 9명의 딸이 있고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이제 맹키라고 하는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장애인이라서 이 시대 사람들 기준에서 네.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좀 건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부인을 얻은 것이 이제 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자를 중리라고 하게 된 게 맹중한 맹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중은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로 보면 네. 뭐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세 번째 부인이면 누구도 여러분도 선뜻 결혼에 응하기 쉽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수경을이라는 아버지는 70대고 어머니는 한 20대 정도 되는데요. 어떤 아버지 제의를 받고 셋째 딸이 이제 선뜻 가겠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당시로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다 보면 여성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공자 어머니의 이름은 안징제라고 그래서 공자의 어머니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도 역사에 알려졌으니까 당시로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요즘 띠동갑도 뭐라고 그러는데 아빠하고 나이 차이가 4번 도는 띠동갑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네. 니산이라고 또는 니구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들을 이제 점지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나이 차이가 나니까 정상적으로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그래서 이제 야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에 맞지 않는 결혼이다 등등등등 여러 난리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기준이 아니고 좀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나이를 극복해서 성축제와 같은 그런 시즌에서 네. 야합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오해를 벗어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기도를 하러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기도를 하러 갔는데 집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기운을 느꼈어. 어떤 기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오면서 네. 태기를 느꼈나? 태기보다는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산기라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이산에서 내려오다가 집에까지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119라도 있는데 네. 옛날엔 그거 없잖아요, 그죠? 있어봤자 가마 타고 갈 텐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산에 보면 저 앞에 여러분 화면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좀 동굴 같은 거 보이시죠? 네. 네. 세계에서 이제 공자가 태어난 동굴입니다. 이제 부자가 이제 공자거든요. 공자가 태어난 동굴.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은 집에서 안 태어나요. 여기서 집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딴 데서 낳지. 근데 그죠? 언뜻 봐도 저 산에서 괜히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엄청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약간 구름에 둘러싸인 게요, 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저기 가면 지금은 이제 출입 가능한데 지금 이제 펜스를 쳐놨는데요. 저는 펜스를 치기 전에 저 안에 가서 앉아보기도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곡부라는 데 가시면 저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여기가 공자가 태어난 곳이다 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출생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가면 놀리기 쉬운 네. 그죠? 아, 너 엄마가 뭐 어떻게 태어났다며? 뭐 동굴에서 태어났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사실 예사롭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태어났고 그 후에 자라는 과정도 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나이가 아버지가 70대고 엄마가 20대니까 아버지랑 오래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한 5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혼자 하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서 공자와 그 어머니 안징제가 시댁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이사를 가요. 왜 가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아낙네와 어린 아들 네.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어릴 때부터 생계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년 가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이 태어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후대에 이제 역사적으로 공자가 유일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뭐 축하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더 씌워진 것이지 이제 공자의 실제의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어릴 때 뭐 하고 놀았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제사놀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좀 남달랐다. 약간 이럴-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 아닌가요? 그러면 좀 뭔가 해피하고 대우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젊은 어머니랑 함께 어떤 험난한 시절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젊은 시절에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저 어디 사람 보고 쓸쓸하거나 좀 안 좋은 사람 보고 이제 상갓집에 신세가 상갓집 개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제일 먼저 들어먹은 사람이 공자입니다. 거기서 이 말이 예, 시작이 공자가 됐군요. 제일 처음에 네. 들어먹은 사람인데 공자랑 제자랑 일행이 헤어져가지고 공자가 이제 비를 이렇게 맞고 있고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걸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공자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가 공자를 찾는 제자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이런 사람을 보았어요 물어보니까 상갓집에 개 같은 사람? 그게 이제 공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만나서 방금 어떤 사람이 선생님 보고 상갓집에 개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끌끌끌끌 웃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 그러면 네. 역사적으로 공자에게 더 쓰여진 이름은 인류의 스승이라든지 뭐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자가 살아가는 공자의 시대의 모습은 자잘하고 힘겹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힘겹게 버텨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공자의 이야기와는 너무 달라서 지금 사뭇 놀랐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놀랐습니까? 공자가 상갓집에 개라는 소리를 듣다니. 제가 알고 있는 공자는 굉장히 품위 있고 예. 제자들을 쫙 이렇게 제자들이 항상 몰려들어서 제자들에게 강연을 하고 말씀을 딱 던지면 제자들이 막 받아 적고 예.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여자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면 저하고 인터뷰했던 거는 기사에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막 처음부터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잘 되면 이제 각색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공자를 볼 때도 그런 각색을 넘어서 실제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논어랑 공자랑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정근 교수님과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 그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그림이 띄워져 있었는데요. 치마를 쓴 여인의 그 수줍음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마련하고 있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의 다담.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이신 신정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국립민속국악원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오늘의 공연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지난 다담 공연을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교수님, 앞에서는 공자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나이치고는 70세가 넘도록 장수를 했더라고요. 예. 그 이후의 삶이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공자를 보면 논어라는 책에 이제 그 향당이라고 하는 10번째 편에 있는데 상당히 위생을 강조하는 편들이 많아요. 뭐 시장에 가서 냄새 나는 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네. 음식 같은 걸 오래 두지 말라라든지 산동성이 저희랑 기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한 게 이제 향당편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공자가 오래 살도록 한 이제 부처님도 이 수익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몰랐어요. 네. 예, 당시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음식하고 많은 것들이 관련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네. 냉장고라든지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제 조심하는데 그대로 가면 이제 그런 위생에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자가 73세까지 장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공자를 따르기 시작하게 된 걸까요? 예, 그래서 공자가 뭐 어린 시절부터 소년가량으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제 화면에 보시면 곡식을 관리한다라든지 또는 그 가축을 관리한다라든지 일찍부터 이제 직업 전선에 여러분 흔히 이제 뭐 공자가 처음부터 학교부터 다니고 네. 책만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러한 실제로 현실의 이제 생계에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저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속에 나의 서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공자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열망, 스펀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어디를 잘해 그러면 꼭 배우러 가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걸 배우려고 하는 자세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 우리 고학원하고도 어울립니다. 음악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요. 금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노력 끝에 30대라든지 한 50대에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30대 때 맞아들인 제자를 이제 정기 제자, 50대에 맞아들인 제자를 이제 후기 제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30대쯤부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학식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공자가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니고 학문을 열심히 익혀서 그런 대스승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외의 모습으로 늘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대의 평가를 가지고 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공자는 엘리트 코스를 였을 거다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 이렇게 공자가 제자를 거느리고 가르침을 주면서 꿈꿨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공자가 가장 그리고자 했던 것은 오늘 이제 첫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날 때부터 조건에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든지 체육 등에 뭐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공자가 생각했던 그런 차이는 어디서 나냐 그러면 태어나서 얼마나 배우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배운 것만큼 사람이 발전되고 자기 개발을 할 터인데 그래서 논의 첫 구절에도 보면 학이 시습지라고 그래서 네. 배워서
시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죠? 내 것으로 만들면 이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배움의 큰 공동체에 배움의 공동체를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그 수영장 크기를 아주 크게 하려고 했죠. 우리 어디 놀러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작은 사람을 적게 담을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자는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배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사회도 어떤 조화로워지는 이런 세계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자를 가려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배움의 열망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배울 때 예식의 논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속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물론 부대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그 속수가 뭐 현대적인 가치로 가능하면 등록금이 입학금이 될 텐데 이제 비싸다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이제 최소한의 성의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등록금은 받았군요. 예, 이제 입학금은 받았는데, 근데 그 또 다른 말로는 네. 유교무류라 그래서 배움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또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어떤 입학금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려서 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고 자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주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입학금만 있으면 공자의 그런 명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걸로. 그럼 이런 공자의 명 강의를 담은 책이 바로 논어잖아요. 예. 그럼 저는 예수님의 성경책이 있다면 공자에게는 논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이건? 맞죠. 그럼 이 논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공자가 이제 30대부터 제자도 받고 뭐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많이 아는 사람, 뭐 백과사전 같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해난이 있거나 사건이 생기면 공자한테 물어보면 이제 공자가 줄줄줄 대답해 주니까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다. 또는 뭐 천재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공자 스스로가 그런 사회적인 평가를 받을 때마다 이게 아니라고 다 거절을 해요. 나는 뭐 천재도 아니고 겸손했네요. 겸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자가 하는 말은 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 보면 그 자기가 작은 마을에도 보면 충신 사람이 이제 믿음성 있고 신뢰 있는 신뢰감 주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가 제일 좋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게 이제 호학이라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앞에 구절과 이어서 본다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걸 하려고 어떤 분야나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뭐 무턱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의 블로그라도 찾아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자가 논어라는 책을 공자는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공자가 사후에 제자들이 공자가 말씀했던 걸 적은 노트 같은 걸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 그게 논어라는 책인데 그런 여정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어디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배운다라든지 또는 사실성 여부가 뭐 이게 그게 사실이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 공자만큼 또 위대한 사람이면 이름이 노시금 하나 있죠. 노자. 노자. 어떻게 잘 맞히시죠? 노자가 있는데 이제 사기라는 책에 보면 네. 그 노자는 낙양, 공자는 이제 곡부, 그리스어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노자가 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걸어서 낙양까지 가서 노자를 찾아가서 이제 얘가 뭡니까?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요즘 보면 학교 안 가려는 아이 있으면 엄마가 막 혼내서 가라고 그러는데
공자가 자기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참 열망은 오늘날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네. 이런 열망이 공자라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생활 환경이 안 좋아도 네. 그곳에 이렇게 빠져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도 없는 부족한 자기를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힘이 호학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아, 정말 그런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었으면 배움을 포기하거나 그냥 정말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살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지만 뭘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다가온다. 내 것으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멈추기가 어려운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뭔가 스포츠를 하거나 뭘 네. 하거나 처음에 배울 때는 괴롭죠. 그렇죠. 수영하면 물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괴롭지만 연주를 하려면 손가락이 아픈다거나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게 언젠가 몸에 익어지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재미가 생긴다고 흔히 그러잖아요. 네. 재미가 들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재미가 들린 그래서 아까 하기 싫지 불능 낙화라고 말하는 게 공자는 게 안 좋은 조건에서도 배움을 통해서 재미가 들리는 즐거운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무너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 일화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게 많죠. 이제 뭐 공자 경우에는 어떤 제자들하고 가르칠 때도 보면 뭐 어떻게 제자들을 대했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제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취직을 해서 공자가 요즘 같은 이제 군수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래서 공자가 직접 제자가 취직을 했다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차상. 저하고 짜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보다 다 맞히시. 아유 너무 쉬운 질문 해주셔가지고. 찾아가서 그 마을에 가니까 우리 국악처럼 국악 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제자를 만나자마자 아니 이런 것 정도는 국가라든지 큰 차원에서 해야 되지 뭐 군에서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네.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스리는 곳의 지역이 크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술이 나라 차원에서도 유효하다면 뭐 네. 군 차원에서도 유효하고 작은 마을에서도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죠? 한 방 먹었네요. 한번 먹어서 네. 이놈 이럴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이제 TV가 뉴스 같은 데 보면 회장님이 막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고 두들겨 패고 막 네. 네. 그랬는데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방금 말한 거 농담이야. 잘못해서 이렇게 사과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그 시대의 모습으로 보면 이제 제자하고 상당히 살가운 느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공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요새 뭐 코스피도 무너졌다고 하고 북한이랑 미국 관계가 또 어떻다고 하고 요즘 세대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의 이야기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자 시대나 우리 시대를 동일하게 뭐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저는 왜 우리가 이제 공자 논어에 주목해야 되냐 그러면 공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같은 것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인류가 등장해서 네안데르탈인에서 진화를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AI가라든지 감성 로봇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이 이제 미래에는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을 써요. 호모 사피엔스 다음 세대의 인간 이렇게 말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네, 아직 진화를 못해서. 그렇죠. 진화를 못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처리를 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도 있지만 호모 사피엔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어도 여전히 이제 읽어볼 만한데 논어 중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요. 선생님
네. 아니 뭐 이 인생 살다 보면 짐을 많이 꾸리면 우리 여행 갈 때도 짐을 많이 꾸리면 힘들잖아요. 네. 인생 살아갈 때 너무 많은 말을 주의해야 되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다 이거 챙겨주십시오. 쪽집게로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외를 신청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기소불료 물시여인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왜 재미있냐 그러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신분 사회니까 우리 TV 보면 조선시대 때 사흘에 남자 하인이 있고 뭐 마시가 아니 네. 엄청난 함께 넘나들 수 없는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신분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말 속에는 사람이 신분 강요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은 거는 저 사람도 싫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같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에게 대우하지 말라라는 주문이니까 저러한 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말을 공유지대라고 말하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속에는 누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우리가 갑자기 갑질이라는 게 나오나 보면 제가 보는 논어에는 기소불료 물시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질하는 선생님들의 책에는 보면 물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불력 시여인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시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불력 물시여인 책을 가지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기 싫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안 되지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결국 사람하고 끊임없이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또는 이견이 맞지 않는 거라든지 불화라든지 충돌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너와 나랑 대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반대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어디까지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면서까지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자 시대 때도 맞는 거지만 네. 저희 시대 때도 여전히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기소불료 물시어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한마디로 뭐 언행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다 정말 쪽집게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간단한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오늘을 다 들어가지고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또 저는 교수님 별명이 신자님이라고 학생들이 부른다고 들었어요. 이제 공자님, 우리 신정근 네. 교수님이니까 신자님 이렇게 들었는데 신자님이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자님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저보고 신자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네.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시에 이제 자라고 하는 건 이제 존칭이잖아요. 존칭. 그러니까 성 다음에 자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어가 현재는 이제 2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논어가 저희들하고 좀 더 만나려고 그러면 21편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죠? 논어라는 텍스트가 과거에 이제 20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되어져서 21편이 되어야 우리 시대에 맞고 우리 시대와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논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이제 택하실 때 그냥 나보다도 지성으로 훨씬 압도적인 사람이 나인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일러주는 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어느 사태 살시다 보면 뭐 한문을 배우거나 철학을 배우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자제분이거나 또는 20대에도 인생을 볼 때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뭐 문장으로 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문으로 번역해 줄게요. 그럼 그게 이제 21편의 논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삶을
진하게 만나는 거랑 얇게 만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우려내다 보면 오래 두면 그 안에 있는 액기스가 쭉 뽑혀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인생을 진하게 만나다 보면 저는 그게 최초로는 감탄사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피곤하시면 제 마지막에 딱 나오는 말이 휴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인생을 진하게 만났을 때 나오는 단말마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 말들을 적어두시거나 정리해두시고 그걸 어느 말로 이제 번역하거나 곱게 따듣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어라는 책이 어느 구절은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어느 구절은 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공자가 천재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실패하면서 쓴 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이제 은연중에 여러분의 감성이랑 공자의 표현이 이렇게 딱 심금이 맞닿아지는 거죠. 우리가 연주를 들을 때 감동되는 것처럼 그렇게 논어를 읽으신다면 논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또 인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논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한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요. 또 철학에 대한 어렵지 않을까 하는 또 두려움이 생기는데 논어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분들은 책을 읽으면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첫 편부터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감동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몇 장면만 감동적이면 되잖아요. 근데 책은 예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페이지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줄치면서 읽죠. 그냥 줄치면서 읽어요. 네.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첫 페이지만 읽다가 첫 페이지가 멋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책을 10,000원 주고 샀잖아요. 네. 그럼 본전 뽑았죠. 그래서 제가 뭔 말이냐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책이라든지 고전과 같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은 갖지 마시고 띄엄띄엄 읽거나 책 페이지를 그냥 긍중긍중 읽다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네. 그 구절을 번역하거나 해설하는 것도 참조하지만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죠? 이게 뭔 뜻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구절에 자기가 깊숙이 들어가면 저는 그 한 구절 만나는 것만 해도 책을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한 구절에 깊이 만나면 우리가 치토스 강보에 어떤 강보가 있죠? 혹시 모르세요? 과자 강보인데 맨날 실패하는데 그 표보면 치타는 뭐라고 그러죠? 꼭 먹고 말 거야 그러잖아요. 논어를 다 읽고 네. 말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읽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들이라도 그 구절을 읽고 생각하면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자기가 발견을 하시면 네. 그 발견은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처음부터 완독을 해야 된다. 네. 통독을 해야 된다.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컴플렉스를 치우시고 좀 편하게 있다가 덜추다가 마음에 맞는 구절 보고 집중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러다 던져 놓았다가 다시 읽고 그래서 제가 마흔 논을 읽을 때 101구절에는 다 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나 논어라는 책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읽다 보면 또 쑥쑥 다 읽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관객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정근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네요. 일단 앞에 계시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모르는 사항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자님 논어를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공자가 제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요. 공자 어느 길을 공자의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길을 가다가 요즘 다 통금이라는 말 아세요? 과거 세대에 과거 있었던 세대에 들었습니다. 있었던 건데 네. 서울 같으면 이제 남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통금이 돼서 남대문을 못 들어가는 거죠. 논어에는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성인데 도착을 했는데 자로가 이제 못 들어가서
그 밖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문이 열리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성문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로한테 당신 뭐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에게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로가 하는 그 사람이 성문지기가 하는 말이 지기 불가이 위지자 이런 뜻인데 풀이해드리면 불가능한 줄 알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뭐 공자의 환경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70대에서 여행 가려고 그러면 체력이 안 돼요. 다리가 아프고 20대 때 여행을 가려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는 곳에 대해서 정보도 알고 언어도 되고 이러면 몇 살 되죠? 그런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못 가죠. 그렇죠?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어느 데든 뭐든지 다 빠져있기 마련인데 공자는 그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공자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별명을 붙인다면 우리 왕부 중에서 이렇게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는 게 다 아시네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너무 무술한 거 아니에요? 오뚜기가 근데 공자의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저도 뭐 힘겹거나 피곤할 때 있겠죠. 짜증날 때도 보면 그런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를 단련시키는 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분께는요 끝난 후에 저희가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신정훈 교수님의 사인을 직접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 질문을 곁에 계신 그렇게 오래됐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이제 읽지는 않고 그리고 우연히 그 한국교육과 교수님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삼강오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개념이 삼강오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수평적인 것만을 오류의 개념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삼강의 개념을 너무 고루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는 정말 잘못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그 유교 가르침을 삼강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날에는 오륜의 개념을 너무 강조해서 어떤 균형 있는 사회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그럼 이 훌륭한 가르침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특히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몇 년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네. 짧은 질문. 네. 너무 길어버리면 저도 뭐 저분이 뭔 말씀하냐고 올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공자님의 가르침들을 이 시대에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생각하는 공자는 죽으면 되죠. 이게 공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좀 높은 평가에 덧씌워진 공자가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도 성공한 뒤에서 구우는 거나 막 그럼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잖아요. 뭐 날 때부터 저랬어, 막 싹수가 보였어, 그죠? 사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공자가 있고 저는 그런 버전이 나오는 것 자체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버전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그렇게 대화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기 생각을 말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나 내 생각이 타당한지 일리가 있는 건지 서로 이제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는데 그 점에는 저는 좀 그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또 다른 질문 중에 삼강오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신 거 맞죠? 네. 네, 잘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효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도요. 이게 공자 시대 때는 3년상을 치러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가 따뜻한지 봐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혼전신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전부 다 뭐가 되죠 사람들이? 불효자가 되는 거죠. 불효자가. 왜냐하면 저도 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도 못 드리고 새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를 하려면 불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가치 덕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대라든지 맥락을 건너뛰고 그대로 들고 와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압박감과 네. 불안감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3년상을 못하고 되게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일장 하는 것도 3년상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뭐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전화 한 번 하는 걸로 그죠? 잠자리를 봐주는 거랑 같다고 봐야 되지 어떤 과거의 덕목이 그 시대를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 상황에 맞는 것들로 재해석되고 또 사람들을 토론을 해서 이런 게 타당해 라고 한다면 이제 받아들여져서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공자가 말하는 어떤 논어의 가치들을 현실에 맞게 접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나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두 분으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신정근 교수님과 공자의 인생 강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들에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짧고 굵게. 네, 그리고 이제 겨울 되고 1년의 인간 중에 12월달 인간하고 1월달 인간이 제일 순서예요. 아, 12월달 되면 반성 모드, 아, 1월달 되면 계획 모드. 네, 계획을 말씀을.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순수한 인간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달 되면 나망치.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순수한 인간으로 다가가니까 12월달과 1월달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신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신정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객석으로 돌아가셔서요 관객분들과 함께 음악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면서 반전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조희 선생님, 네. 무대 가운데 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담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금 연주자 신주희입니다. 저희는 현대 국악이라는 국악 EDM을 하는 그룹으로서 가야금의 기숙희 선생님, 작곡자 최용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국악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연주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현대국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악기를 다 연주하고 계시잖아요. 또 작곡가 선생님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만나서 팀을 하게 되셨나요? 기숙희 선생님과 저는 학교 때부터 선후배 사이로 함께 많은 연주를 하다가 네.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좋을까 이래서 연주를 하다가 새로운 장르, 남이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국악으로 새로운 도전, 요즘에 네. 뜨고 있는 EDM, 국악으로 못할 거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마침 저희가 최용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즈 작곡가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이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시면 너무 재밌게 국악 EDM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저희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악 EDM. 진짜 국악으로 못할 거는 없죠. 네. 또 현대국악으로 이렇게 국악을 널리 알리고 계신데요.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여서 아직 생소하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일단 음반 작업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쯤에는 국악 EDM 음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겨울에 나올 앨범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실 연주도 그럼 역시나 현대국악이겠죠? 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네, 놀랐어요, 네. 깜짝.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신 노래곡으로 마이웨이, 향수 같은 이제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한 노래곡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아까 지금 곡이 연주되는 동안 옆에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이 떴었거든요. 이 그림과도 지금 모티브가 된 건가요? 저 그림은 청금산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선생님께서 네. 곡을 작곡하실 때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작곡하신 그림이고요. 마지막 곡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노래곡을 국악기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현대국악팀이 선보일 다양한 음악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곡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도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리고 대박이 아빠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를 만나볼까 합니다. 그의 축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또 국악 이상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11월 다담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수요일이 아니고요. 11월 22일 목요일 10시 40분에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1월 22일 목요일 10시 40분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나가시는 길에 미리 예약하시는 센스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